돈이 이 사람의 정말 진짜 속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고 이 사람의 진짜 취향을 드러내게 해줘. 자유가 생겼을 때. 반갑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그동안 월 1억 버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월 10억 버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중에 그 월 10억 정도, 세전이든 세후든 본인의 소득이 10억 정도 되는 분들이 그래도 한 50명 이상 왔던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지금까지 뭐 월 1억 버는 분들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겁나 적다, 뭐 몇 %다, 몇 명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재벌 대기업에 속한 사람들밖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고 저희 채널은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 내지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할 때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월 10억 정도를 버는 분들에 대한 얘기고 그분들의 고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오셔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굳이 상담을 안 오셔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은 세후 그 정도를 버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월 1억 정도 버는 사람들의 얘기랑 이때가 지금 10억 정도인데 이 단계에서 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이 단계에선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벌더라도 이 정도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월 1억 정도를 번다면 30억 정도를 모아서 건물을 산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3개월만 모으면 30억이 되는데 그럼 3개월마다 건물 하나씩 사나? 이 얘기가 허구라고 생각하면 이 영상 안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몇 명이나 있겠어. 그 몇 명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은 물려받은 거 전혀 없이 본인이 직접 해서 되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1억을 세후 월 1억을 벌던 아니면 그 중간이던 아니면 그거보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는 상한선이 여기가 아니구나 아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버는 소득도 많은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머무를 것이냐 더 위로 올라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벌 2세 아니고 그냥 자수성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한 달에 1억씩 모으면 3년을 모아야, 내지는 2년 반은 모아야 우리가 30억이 돼서 건물을 사는 건데, 이분들은 내가 지금 월 10억 정도를 모으면 그럼 내가 3개월마다 하나씩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테크는 기본이 이래요. 제가 추구하는 제 모든 영상, 지금 1000개가 넘는 영상에서 하고 있는 얘기의 그 근간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드릴 건데, 이 근간은 뭐냐면요, 첫 번째 재테크는 100을 110, 120, 130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00이 90, 80, 7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걸 추구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예요. 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면 은행에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것만 생각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 도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 잘 지키면서도 올라가는 거를 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막 어디 멀리 있는 걸 안 하고 제가 강남에 있는 건물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테크에는 체급이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체급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성인 밥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티스푼이나 애기 스푼으로 밥 먹으면 갑갑해서 이게 밥 먹는 거 같지 않잖아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신경질 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테크에서는 뭐냐면, 내가 버는 소득 있잖아요. 지금 월 얼마씩 벌고 있어요. 아니면 내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테크는 내가 버는 소득만큼 얘가 벌어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천만 원 번다. 재테크로 한 달에 5천 정도가 벌리는 게 목표여야 돼요. 한 달에 1억 번다. 한 달에 1억 버는 거. 근데 건물로 그러면 월세를 그 정도 벌려면 엄청나게 큰 건물, 진짜 비싼 가격대가 높은 건물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로 충당되면 정말 그거는 뭐 완전 본인이 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니까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버는 소득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10억 정도를 번다. 1년이면 뭐 예를 들어서 100억, 120억이지만 100억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럼 1년에 100억을 벌어요. 모아요. 근데 건물에서 1년에
100억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그래도 1년에 100억 정도는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억이 오르려면 100억짜리가 1년에 2배? 이렇게 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한 10%는 오르지 않겠나 싶으면 1000억짜리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20% 오르지 않겠나? 500억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500억짜리, 1000억짜리 또 사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만에 내가 1년에 버는 거 정도가 벌려져도 이거 엄청 훌륭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이나 5년 만에 내가 1년에 버는 거가 벌어지고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면 재테크의 이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년에 100억 정도를 모아요. 그럼 100억 정도를 가지고 내가 얼마짜리를 사야 되나? 건물을 처음 사는 입장에서는 100억 가지고 200억? 150억, 180억, 200 몇십억? 이런 정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100억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100억이 있으면서 한 달에 10억 정도를 모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면 적어 미니멈 300억에서 500억짜리를 처음에 사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지금 알아듣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100억 정도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당사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시간이 아주 많을까요? 바쁠 것 같아요. 바쁘죠. 최근에 오신 분도 엄청 바빴어요. 건물 투자를 해보지 않고 100억이 모인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100억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재테크도 많이 해놨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고 다른 거 알아볼 시간이 많은 사람이 100억 있는 경우는 그냥 물려받은 경우 말고는 없어요. 본인 하는 일에서 정말 아주 잘하고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아주 잘 갖춰놨을 때 그 정도를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 시간 쓸 시간이 전혀 없어요. 본인 업에 정말 깊게 올인해 있어야 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정도가 됐을 때 풍족하긴 해요. 하지만 본인이 벌어서 모으는 거에는 전문이지만 그리고 본인 업에는 전문이지만 이걸로 재테크할 시간이 없었고 재테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더 번다는 게 내가 그냥 이렇게 모아도 난 그냥 부자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테크에 대한 니즈가 초기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바쁘기도 하고 니즈가 크게 없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제가 예전에 제가 월 1억 정도 번다면 총 자산, 나중에 순자산 목표를 300억, 500억 정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10억이면 적어도 최소 2, 3천억을 목표로 해야 돼요. 2, 3천억을 목표로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그냥 나는 뭐 한 2, 30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더 발전하길 원하지 있는 거 까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 재테크에 대한 니즈가 있듯이 이 사람들도 재테크에 대한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먹어서 최소 300억, 5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첫 번째 단계여야 돼요. 그러면 집 사는 건요. 이 정도 벌면요. 집 사는 거는 살까? 말까?의 영역이지. 살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은 이미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정말 비싸야 뭐 강남에서 제일 비싸야 2, 30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집에 살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그 집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테크를 생각한다고 하면 최소 300억에서 500억 되는 건물을 사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없더라도 이거는 집을 뭐 자가를 마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 단계라면 건물을 먼저 사고 그 뒤에 집을 사도 늦지 않고 건물을 적어도 한 두세 개는 사고 집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억에서 500억 되는 거를 3개를 샀다고 칠게요. 그럼 1년에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300억짜리는 사실은 300억짜리는 전 이 단계라면 좀 너무 만만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400억 정도 되는 거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1년에 300억짜리 하나씩 산다고 치면 3개 사면 900억이에요. 그렇죠? 3년 만에 전체 자산 900억이 됐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2배 되는데 몇 년 걸릴까? 지난 우리가 2, 3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이 전후 시기에 뭐 2, 3년 동안 2배 반, 2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 3년 동안 되려나? 그건 너무 급진적이었고 그 전에 5년에 2배는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급진적이라고 칠게요. 10년에 2배 되는 거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년 만에 3개 사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도 10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2천억이 돼 있겠죠. 근데 내가 1년마다 하나씩 300억짜리를 5년 동안 샀다고 치면, 그쵸? 아까 말한 2, 3천억이 어떻게 보면 뭔데? 내가 1년에 100억 정도 모으는데 2, 3천억이면 20년인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체감적으로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00억짜리를 1년 반마다 하나씩 샀어요. 그러면 뭐 4년 반이면 3개 1200억 되는 거잖아요. 내 순자산은 뭐 한 400억 미만이겠죠. 그렇지만 요게 2배 되면 그냥 순자산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쉽게 돼? 이거는 좀 안 되기가 어렵거든요. 강남의 건물값 계속 올라? 내지는 뭐 잘못될 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이 잘못된 확률보다 강남의 건물이 잘못될 확률이 훨씬 낮을 거예요. 네. 뭐 내가 다 모으고 나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으기 전에 언제 모을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올해 1월부터 모으기 시작했다면 이제 한 5월이니까 6개월 남았을 거 아니에요. 6개월 뒤에 살 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알아봐 가지고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하나 산다.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테크를 처음 해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돈 버는데 시간을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 한 10억 정도를 번다면 처음 시작도 그거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을 300억짜리 샀어요. 그럼 적어도 한 월세 6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내 삶을 크게 달라지게 하진 않아요. 또 대출 이자 빼고 나오면 뭐 본전이거나 조금 남거나 조금 마이너스 나거나 뭐 요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출 이자랑 월세랑 비교해 보면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5년 있으면 내가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의미가 있겠는데 월 10억 버는데 5천만 원 버는 투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니까. 근데 뭐 2, 3억도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몇십억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0억 정도 되는 건물이 3년 만에 10%만 올려도 30억 의미가 있죠. 그 정도 규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에 1억 이상만 벌어도 사실 소비 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뭐 이걸 내가 할까 말까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냥 선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할까 말까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그냥 자기가 좋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싼 물건을 좋아하면 그냥 하는 거고 안 좋아하면 그냥 안 하는 거고 안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억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한 게 뭐 거의 없죠. 그 거의 없다는 거는 남들이 아무리 막 좋은 걸 하고 있어도 평안합니다. 네, 평안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소비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러니까 둔감해지거든요. 그냥 뭐 워렌 버핏이 그냥 아침마다 맥도날드 먹고 뭐 이런 듯이 그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됐을 때 그 영역에서 멈춰 있으면 자산 증식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생활이 불편함이 없고 그냥 뭐 이 정도 살아도 충분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이렇게 모이고 있고 난 이거에 만족해. 그러면 자산 증식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를 벌고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 정도를 벌더라도 그 영역은 보통 짧으면 1년 반, 2년 안에 그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난 더 늘리고 싶은데 정말 길면 3년까지는 가요. 근데 이제 그 시점만 지나면 나 더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돈이 쌓여있는 게 나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찾아보게 되죠. 근데 찾아보면 본인에게 도움되는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극히 드물고 주위에도 없을 거래요. 그리고 채널 뭐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는 재테크를 해서 저 사람의 한 달 소득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가야 가고 싶고 그러려면은 그 목표를 최소 뭐 3천억, 5천억 정도 최소 2천억 이상의 순자산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그렇다면 뭘로 시작해야 될까? 네, 300억, 500억 요 정도 건물 사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월 10억씩 이제 모으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분이 의사시라면 그럼 저 같으면 당연히 메디컬 빌딩을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10억씩 몇 년을 모아서 돈을 크게 만들어서 메디컬 빌딩을 하는 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메디컬 되려면 최소 한 500억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것도 처음에 해볼 수가 있지. 엄청 큰 대형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 정도가 되더라도 뭐 처음에 2천억짜리, 3천억짜리 사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500억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1년, 1년 반 정도 모으면 뭐 그 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러면 1년, 1년 반이면 적어도 뭐 10개월 전후로는 알아보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전에 그 월 1억 버시는 분들 자산 증식을 하려면은 맨 처음에 이제 자기 그 자산에 맞는 건물을 샀다가 그거를 이제 발돋움으로 다음 건물은 더 큰 건물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월 10억 버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가면서 마음 편한 방법이 있고 빠르게 가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되는 거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쳤을 때 매일 운동 가면서 식단까지 하려면 마음이 쪼여오지. 그렇지만 결과는 확실할 거야. 근데 운동을 일주일에 이틀 가면서 식단은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4일 정도 한다 좀 편하겠지. 근데 이제 난 식단 안 하고 운동만 할 거야. 결과가 안 나겠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400억짜리를 샀어. 대출 300억 하고 처음 그 정도 대출을 해보면 마음의 부담이 크거든. 마음의 부담이 큰데 그 뒤에 내가 벌어가지고 이걸 다 갚고 나서 다음에 산다는 거는 나는 식단은 하지만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거야. 뭐 이런 거지. 자산 증식을 빨리 한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빨리 간다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400억짜리를 샀어. 300억 대출했어. 2년 있었더니 내가 또 한 200억 모았어. 근데 얘가 400억이었는데 한 500억 됐네. 거기서 대출 50억 했어. 250억을 가지고 한 700억짜리를 사야겠다. 그럼 둘이 합하니까 그냥 전체 자산이 1000이 일단 넘었네. 그럼 또 한 3년 지났어. 그럼 나는 한 300억 모았어. 그럼 여기가 또 이제 뭐 얼마 올랐어. 그럼 합쳐서 한 1000몇백억짜리 사야겠네. 그러면 대출이 막 천억이 넘으니까 이제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본인에게 맞는 체급이에요. 정말 공감 안 된다. 맞아.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난 지금 월 10억을 버니까 한 20개월만 있다가 30개월만 있다가 좀만 더 모아서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미리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까지 건물을 사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과 관심과 노력이 없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액션은 해야 돼요. 이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관심이 있었을 때 하려고 했다가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일이 바빠가지고 까먹고 지금 6개월 흘렀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힘들게 번 그 돈을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할 거예요? 아니면 물을 주고 햇빛을 세게 해서 더 큰 나무로 키우고 싶은 거냐고요. 이거는 그때만 신경을 써놓으면 된단 말이죠. 제대로 된 것만 사놓으면 얘가 알아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계속 시간을 두고 모은다? 그럼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10억의 가치도 줄어들겠지만 100억의 가치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슷한 속도로 줄어들겠죠. 우리가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20% 줄면 1억은 2천 줄고 10억은 2억 줄고 100억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생각을 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그때 뭔가는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재테크를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뭔가 너무 올라 보이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약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없으실까요? 그냥 하세요. 네.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타이밍을 놓치고 가거든요. 그 더 큰 타이밍이라는 거는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제일 저가에 사고 싶어 기다리다가 시간만 가서 얘는 오히려 올랐네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살려고 했던 300억이나 400억, 300억으로 칠게요. 얘 올라가면 30억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좀 망설였다 보면 좀 많이 망설이면 얘가 한 100억 올라가겠죠. 3개월에서 1년 정도 노력은 괜찮아. 내가 나중에 그거 정도는 커버할 생각으로 난 기다릴 거야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났더니 얘가 1.5배, 2배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더 큰 기회를 잃는다고. 예전에 300억이었는데 400억 주고 못 사지. 큰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액션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면 한전부지를 현대에서 10종 가지고 샀잖아요. 근데 그걸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저는 싸게 샀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묻는다면 현대는 샀고 삼성은 못 샀어요. 누군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2등과 차이가 너무 나잖아. 삼성은 뭐 5조 정도 썼는데 여기는 10조 썼으니까 2등에 비해서 5조나 더 주고 샀으니까 이건 비싸게 샀다 생각해 보세요. 뭐해서 2등 했을 때 빛나는 일이 있나요? 심지어 부동산은 못 사면 그냥 꽝이에요. 여기 그때 10조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훨씬 더 올라갔죠? 지금 따져보면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서 이득을 보는 게 맞아요? 낮게 써서 꽝 된 게 맞아요? 비싸게 샀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훨씬 더 큰 이득을 봤어요. 이 비싸게 산 거예요?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친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2등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때 당시 10조 아니라 11조에 샀어도 잘 산 거예요.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12조?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애초에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월 10억씩 벌면 한 달 일하면 내가 사고 싶은 차 한두 대는 그냥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뭐든 예, 비싼 거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그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 정도가 되면 본인의 취향이 정말 나와. 진짜 본인의 취향이.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영역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갖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 정도가 되면 그런 게 없어진다고. 물론 훨씬 더 큰 부자를 보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없어져.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 과자 좋아했어? 아니면 뭐 젤리 좋아했어? 어떤 거 좋아했어? 과자? 무슨 과자 좋아했어? 그러면 그거 매일 먹고 싶었어? 그치. 어릴 땐 다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 용돈 받았을 거잖아. 한 달에 뭐 얼마 받았을 거야. 그러면 이걸 안 분해보면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이게 생기잖아.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걸 매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 먹고 싶어? 집에 쌓아놓고 싶어? 어릴 때는 그걸 쌓아놓고 싶단 말이야. 한 번쯤은 해보죠. 한 번 해보고 나면 흥미가 떨어지지. 그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에 그 욕구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럼 막 그걸 꼭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영역에서 벗어나게 돼. 상관이 없어져.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집인가? 집이 되기도 하고 뭐 차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소비 생활. 근데 그걸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 그걸 하지. 그러니까 부자가 사치품을 산다 안 산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그 돈을 갖게 됨으로써 본인이 선택의 자유와 정말 취향의 자유가 생겨. 예를 들면 정말 세계적인 부자야. 누구는 막 명품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 누구는 그냥 티에 그냥 뭐 크록스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정말 본인의 취향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영역까지 안 가면 본인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싶은 취향들도 많아. 그 유명한 셀럽이 갖고 있어. 그럼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난 그냥 그런데? 난 그냥 시장 가방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자기 취향이잖아. 그 선택에서 완전 영역이 넘어가 버리면 정말 자기 취향이 나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 돈 벌고 나서 변했다 하잖아. 네. 그것도 똑같아. 돈이 그 사람의 본성을 나오게 해주는 것뿐이야.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못하고 살았던 것뿐이야.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 그럼 얘가 참았던 걸 안 참지. 근데 벌었는데도 똑같아. 얘는 원래 그런 애야. 근데 애가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걔는 원래 그런 애야. 원래 그런 애인데 참았던 것뿐이야. 돈이 정말 많은 그 취향도 본인 정말 취향이 나오는 거야. 좋은 차나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난 크게 상관없어.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오늘 말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이 있었거든. 한 달에 40, 50억 정도를 버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개인 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대부분 기업을 하고 있고 그 회사의 이 영업이익인데 회사의 영업이익은 본인 개인 돈으로 볼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 100% 지분이고 기업 공개를 안 했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아니고 그럼 누구 돈이야? 물론 이 법인 돈이지만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쓸 수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세금을 떼고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20몇 억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그 정도 되고 나서 고민해도 됩니다. 네, 하여간 그 정도 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집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냥 뭐 일반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뭐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정도였어. 그리고 나중에 뭐 해외를 갈까 말까 이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야. 돈이 이 사람의 정말 진짜 속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고
이 사람의 진짜 취향을 드러내게 해줘. 자유가 생겼을 때.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